안녕하십니까. 국제해사기구 명예사무총장 임기택입니다. 오늘 제10회 한국해양레저포럼 개최를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초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부득이한 해외 일정이 생겨 오늘 영상으로 인사드리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AI 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해양 산업에 몸담아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으며 또 제 경험으로 볼 때 해양 레저 산업은 세계에서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전과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또 앞으로 한국의 해양 레저 산업도 발전되고 또 글로벌 해양 레저 산업에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해양의 가치와 또 한국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새로운 해양의 시대, 또 그를 맞이해서 국제해양산업의 동향, 그리고 관련되는 UN 국제해사기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세계 해양 레저 산업과 또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을 둘러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지구 표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간 활동에 의한 열량의 90% 이상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해양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수산업을 통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크루즈나 해양 레저 등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는 유엔에서 만든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82년도에 제정이 되고 또 94년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상황을 빼고는 해양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가 2015년도에 유엔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또 한편 그 같은 해에 기후변화 협약이 파리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제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해상 생물 다양성 협약도 2003년도 6월 달에 채택이 되고 여러 가지 해양에 대한 활동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엔은 지속 가능 성장 목표 번호 14번인 바다에 관한에 대해서 UN 오션 컨퍼런스를 매 3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UN 오션 컨퍼런스는 많은 숫자의 각 정부의 수반, 대통령이든 또 수상이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관련 전문가가 전 세계적으로 참석하는 아주 대형 회의가 매 3년 개최됩니다. 포르투갈에 이어서 또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또 2028년에 또 기대하기에는 한국에서도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은 Our Ocean Conference라는 게 미국 주도로 지금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회의체 이외에도 지금 해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국제 해양 컨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지난 5년 내지 10년 동안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신해양 시대를 맞이해서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해양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국제 또 해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은 127억 톤 정도입니다. 또 매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2.2 내지 2.4% 계속 해상 물동량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련되는 해운 활동과 관해서 또 조선 산업과 같이 살펴보면은 해운과 조선은 소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심지어 조선 물량을 보면은 이 초록 색깔이 지금 중국의 포지션인데 물량적으로는 지금 조선에 대해서 중국이 더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조선업은 하이테크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조선 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운의 경우에는 전 세계 24억 톤 정도의 선박 물량 중에 대한민국 한 1억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박을 국제 해운을 운용하는 선대를 보면은 전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해운 4위에 이르고 있고 또 조선 또한 세계 톱 수준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지금 유엔의 국제해사기구가 이 해운과 조선 또는 여러 가지 해양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IMO는 유엔의 15개 전문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ILO 국제노동기구도 있고 식량농업기구도 있고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있고 또 WHO도 있고 그런 15개 중에 하나인데 위치는 영국 런던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 IMO를 설립하기 위해서 1948년도에 유엔 협약을 채택을 했고요. 실제 IMO는 1959년도 1월 달부터 실제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IMO가 하는 일은 선박과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일을 합니다. 선박과 관련해 가지고 상업적 활동을 제외하고 나서 선박의 출생부터 선박이 해체되는 마지막까지 모든 선박의 활동에 관해서 국제적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모든 상황에 대한 국제 협약을 정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안전 문제, 또 운항의 문제, 또 환경 보존의 문제, 또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의 문제, 또 인명의 구출 문제, 또 선원의 자격, 훈련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국제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원화되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IMO에는 현재 176개 해운국이 있는데요. 그중에 40개가 IMO의 이사국인데 그 이사국 중에서 한국은 1등급 A급 이사국으로서 20년 넘게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MO의 런던에 있는 그 건물 전면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IMO 지금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인데요. IMO의 회의 장면. 지금 IMO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그 선박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인 측면을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정책, 즉 탈탄소 정책, 하나는 디지털 정책입니다. 이거는 뭐 유럽 모든 국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특정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물결은 두 가지입니다. 탈탄소 정책, 디지털 정책. 탈탄소 정책을 살펴보면은 IMO에서는 2023년도 7월 달에 IMO 국제회사 탈탄소 기후변화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전략은 175개 회원국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50년경에 탈탄소 네트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 그 다음에 2040년까지는 국제해운 선박으로부터 최소 70 또 80%까지 GHG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이 내용이 주 핵심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의 표준제를, 예를 들면 거기에 CO2를 포함한 GHG 성분이 어느 만큼 들어가느냐, 선박 연료의 표준제를 채택하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탄소세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탄소세는 일종의 경제적 이코노믹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을 통해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세부 툴은 2025년 말까지 IMO가 세부 규칙을 채택한다. 이렇게 2023년도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주 전에 IMO에서는 세부 규칙을 채택하기 위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애로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화면에 보이지는 것은 지난 8월 달에 IMO 10월 달 회의에 대비해서 미국 정부에서 백악관 포함해서 4개 부처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IMO에서 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해운에 대한 탈탄소 전략 중에서 특히 탄소세 경제 조치에 대해서는 완전한 반대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 미국의 입장과 또 중동에 있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산유국들 그 입장이 함께 뭉쳐져서 지난 2주 전의 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여러 가지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채택하는 결정을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불과 2023년도 말까지 사무총장을 하고 왔고 또 2023년도 그 전략을 채택할 때 당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내용, 그다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 전략을 따라서 시행 규칙을 채택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관련되는 입장들이 조율이 돼서 당초대로 시행, 선박 연료의 표준 그리고 탄소세 기준 이 내용들이 채택이 돼서 해운, 조선 산업 분야의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소위 미래 확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기대를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기후변화 전략, 탈탄소 전략이 진행되면 미래의 연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LNG도 있고 또 바이오 기름도 있고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암모니아, 수소 등등이 등장하는데요. 결국 화석 연료가 줄어들면서 당초 목표한 대로 2050년도에는 지금 탈탄소가 네트 제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래의 연료 또는 대체 연료 다 개발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각 세계 각 주요 항만에는 소위 이러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소위 벙커링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도 주요 항만에서 부산을 위시로 한 주요 항만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은 아까 말씀드린 탈탄소와 추가해서 디지털 전략을 했는데요. 요즘 AI가 발전되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자율운항 선박의 문제하고 디지털 문제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은 몇 단계 있습니다만은 그런 AI가 들어간 소위 자율성을 많이 가진 선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위 자율운항 선박 마스 코드를 내년에 이제 채택을 하고 2030년도에는 강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채택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은 이 디지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박의 그 디지털 항법 장치를 포함해서 정보 공유 체제 등등, 또 선박과 항만 간의 연결 체제, 이런 그 사이버 관련되는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사이버 보안도 여러 가지 보안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AI를 포함한 디지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해양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연계해서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해양 레저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느냐, 또 관련해서 한국은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먼저 전 세계의 보팅, 이 보팅은 해양 레저 산업과 연관된 보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15억 불이고 한 10년 뒤인 2033년에는 약 한 780억 불로 성장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팅 시장은 지금 표가 복잡한데요. 국제 그 해양 산업 연합회 발표에 따르면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양 레저 산업이 성장하는 국가들은 이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호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 성장이나 문화의 변환에 따라서 해양 레저 활동도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 레저 관련해서 중요한 그 시설물이 이제 마리나인데요. 마리나가 전 세계 18,000개 중에 미국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이 해양 레저 활동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본을 살펴보면은 일본은 이제 과거 경제 성장과 함께 마리나가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한 560개 정도의 마리나를 갖고 있고, 이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해안선도 길고 또 섬도 많으면서 해양 레저가 상당히 유럽 수준으로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보팅 시장은 지난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한 보팅의 숫자는 한 절반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주된 이유는 알다시피 그 일본의 그 장기 경제 불황, 그다음 두 번째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청년층들의 그 축소, 그리고 정부의 규정 관련 등등 해서 2000년대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또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리나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특히 그 요코하마에 있는 베이사이드 마리나의 경우에는 1,500척 이상의 선석을 가지고 있는 대형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일본의 그 해양 레저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국의 보팅 시장을 보면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평균 한 8.6%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말이면은 해양 레저 보트 관련 장비가 약 4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약 1,200만 명 정도가 해양 레저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의 3만 불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전환에 따라서 해양 레저가 확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나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마리나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이 작년도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마리나의 개발도 진행이 되고 또 해양 레저 활동도 계속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트는 지금 이제 한 4만 대 정도에서 2029년도에는 5만 대, 또 35년도에는 7만 대를 넘는 등 매년 1만 대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추세는 현재까지의 환경이나 여건 변화를 볼 때 확산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골프 인구가 지금 특정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과거에 골프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해상 레저 활동이 증가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해양 레저 활동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등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때 보팅 시장도 레저 활동도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해양 레저 활동은 단지 해양 레저의 활동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관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레저 장비를 생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레저 장비를 또 판매하는 문제, 또 레저 장비를 정비하고 또 서비스하는 문제, 또 해양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훈련의 문제, 또 마리나 산업의 그 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그 해양 레저에 관계되는 그 관련되는 엔진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으로 탈탄소 전략이 포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린 레저 활동에 필요한 엔진의 경우에도 저배출, 이산화탄소나 GHG 저배출 엔진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 플러스해서 해양 레저에 필요한 배터리도 한꺼번에 같이 검토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해양 레저 활동의 특성상 해상 위성 통신이라는 게 필수적인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 이 통신에 관련된 장비도 좀 더 효과적인 장비로 지금 계속 개발해 나가야 돼 있고, 또 지금 세일 자체도 생산하는 것도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FRP에 관련되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세일 자체의 품질도 국제 품질에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또 레저 선박 자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대를 해 나가면서 또 산업 발전도 한꺼번에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생태계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 대형 선박에도 AI와 선박 자동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양 레저 장비에도 AI가 지금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접목이 되면서 레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안전, 그 해양 레저를 하는 그 즐기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관련되는 다른 타인에 대한 또 문제가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도 같이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해양 레저 장비의 운항 면허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3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AI가 연결되면서 환경보호도 하고 또는 안전성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현대 초격차 기술이 적용돼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해양의 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해양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또 연관 해양 관련 산업인 해운, 항만, 수산, 조선 기자재, 해양 레저 산업까지 전체가 소위 그 활성화되는 이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런 관련되는 산업 속에서 관련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자기 기준을 제대로 갖추게 하느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잘 해 나갈 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실체화를 실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해양 관련, 해양 산업 관련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영국에서도 여러 어항들, 수변 여건을 많이도 돌아보고, 또 유럽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해양 레저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산업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본도 돼 있고 호주도 돼 있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해양 레저 활동이 상당히 성장성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 영국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어촌의 경우에 한국에서 특히 이제 우리 어가 인구들이 지금 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촌 관광이라는 그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 어촌 관광, 어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해양 레저 활동의 육성과 또 진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의 유럽에서 마찬가지, 영국이든 또 유럽 본토든 마찬가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과거의 어항들이 소위 그 해양 관광의 하나의 터전으로서 굉장히 변모되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민들이 뭐 여름 휴가를 가든 또는 겨울 휴가를 가든 그럴 때 소위 어항에 가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환경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레저 활동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해양 레저 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저 활동을 진흥하는 국내적 시각도 있고요. 그러나 산업적 시각에서 볼 때 해양 레저 장비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글로벌 무대에 한국의 해양 레저 관련 장비들이 소위 진출해서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조선 기술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조선 기자재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발달된 조선 기자재 산업과 기술, 그다음에 해양 레저의 문화와 연결시키면은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또 경기 해양 레저 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서해안 쪽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해양 레저 활동하는데 많은 잠재성을 또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발전시키는데 국내적인 시각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그 한국해양 레저 협회에서 국제 회의 활동도 소위 그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 걸 토대로 앞으로도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그런 무대에서 소위 그 호흡하고 소위 그 의견을 교환하는 또 협조 또는 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10회 한국 해양 레저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한국의 해양 레저 산업이 계속 발전돼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첫 번째에서는 이제 소위 AI 대전환, 우리가 사회 경제에 큰 어떤 거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파트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저는 해양 레저보다는 해양 경제 전반에 대해서 미래 해양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AI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샘 알트만하고 젠슨 황일 텐데요. 샘 알트만 같은 경우가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저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지능, 영어로 이제 abundant intelligence라는 블로그인데 중요한 얘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AI가 결국 이제 경제적 성장의 근본적 동력이라는 거고 밑에 보면 매주 1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AI 인프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거다. 저게 어떤 의미냐면 매주 1기가와트면은 1년이면 50기가와트잖아요. 5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330메가와트짜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데 1년에 50기가와트급을 만든다니까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2030년대에는 지능과 에너지, 즉 지능이라는 건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인간의 독점이었는데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되면 이제 기계가 만들겠죠. 근데 하여튼 그 아이디어, 지능이라는 게 결국 아이디어고 에너지라는 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능력이니까 결국 2030년대는 지능과 에너지가 풍부해질 거고, 사실 지능과 에너지가 풍부해지면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저런 모든 AI를 통해서 인지적 노동뿐만 아니고 물리적 노동,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노동이 다 자동화가 되면 결국은 지능의 비용은 에너지 비용으로 수렴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위 특이점 얘기를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2040년대 뭐 인간 수준을 능가하는 초지능 나오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온화한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온화한 특이점이라는 게 특이점이 굉장히 이렇게 파괴적이고 그런 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뭐 이런 거죠.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인간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AI들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비슷한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했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하고 그 저기 샘 알트만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은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를 처음 만들 때 일론 머스크 돈으로 만들었는데 샘 알트만이 처음에 비영리 기구로 만들었는데, 알트만이 그 뒤로 이제 서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빠져나오고 알트만이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들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영리화가 되면서 지금은 보니까 내년도에 1조 달러 IPO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제 크게 상업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속 가능한 풍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풍요라는 말이 공통 키워드잖아요. 어번던스, 풍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 세계 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알트만이나 뭐 젠슨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기술 약관주의적인 시각이 좀 있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미래가 가능하다. AI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그런 신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생산될 거고, 우리가 이제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 저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그 서비스 가격은 저렴해지고 지속 가능성, 그 친환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이 이제 없어지겠죠.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유명한 사진인데 20세기 초에 1900년인가요? 그 뉴욕의 거리를 보니까 다 대부분 다 마차고 자동차 한 대 있는데 13년 만에 대부분 자동차고 마차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리싱크엑스라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작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This time we are the horses. 이번에는 우리가 말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초에 말이 저렇게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노동력 제공으로서의 말의 역할은 끝나고 말은 이제 경마, 뭐 승마 이런 용으로만 바뀌었잖아요. 인간도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은 대부분 공장에는 사람이 노동을 하고 로봇이 조금 일부 있지만 이제 저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게 불과 한 2040년대까지 저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챗GPT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엄청나게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뿐만 아니고 중국의 유니트리 이런 그 동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인간 능력을 거의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저런 예측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테슬라 전기차하고 비슷하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초기 구입 비용을 5만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5만 불인데 이걸 한 5년 쓴다. 그러면 5만 불하고 5년 쓰는데 총 유지 관리 비용이 5만 불이면 소위 토탈 코스트 TCO가 한 10만 불 되잖아요. 10만 불 TCO를 5년 동안 하루에 이제 얘는 뭐 자는 시간도 필요 없으니까 뭐 20시간 돌린다.
그럼 이제 그거를 나누는 거죠. 5년 20시간씩 했을 때 시간당 코스트.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이제 1, 2년 후에 이제 저게 상용화가 될 텐데 처음에는 공장 같은 데서 시간당 10불 정도로 투입이 돼서 점점 싸져서 저렇게 이제 2030년대 중반에는 1불, 40년에는 0.1불. 0.1불이면 사람 인건비의 100분의 1이니까 사실 저러면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저렇게 이제 급진적인 변화, 저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기술 발전 흐름은 저렇다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 재화 서비스 한계 비용이 결국 제로로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동력이 싸진다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재화 서비스의 기본 인풋은 노동력하고 에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원도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채굴을 해갖고 그걸 가공하는데 그거 하기 필요한 게 노동하고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원이라는 건 자연에 있는 걸 우리가 채굴하고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화 서비스의 근본적인 인풋 코스트는 노동하고 에너지인데 노동력이 저렇게 제로로 수렴하고 에너지도 태양광 가격이 지금 익스포넨셜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재화 서비스가 싸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 낙관 아까 얘기한 샘 알트만이나 머스크의 미래에 대한 낙관의 그 근거는 저런 식의 그 보편적인 원가 하락을 이제 깔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필요하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알트만 같은 경우가 2033년까지 전 세계 250기가와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330메가와트인데 단일 캠퍼스가 10기가와트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도시급의 단일 캠퍼스, 그러니까 여러 캠퍼스를 합친 게 아니고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AI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저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알트만이 저런 얘기하니까 자기는 1기가와트, 그다음에 10기가와트, 100기가와트 1테라와트급 AI 인프라 만들겠다고 이제 저런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하면 결국 이건 이제 SF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문명의 발전을 그 측정하는 척도로 카다셰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어떤 문명이 살고 있는 행성 전체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으면 1단계고요. 그 행성이 포함된 항성계 그 별 전체 다 쓸 수 있으면 2단계, 3단계는 이제 은하계 갤럭시까지인데 사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1단계 문명으로 가는 그 AI 인프라를 통한 에너지의 폭발적 생산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버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버블 얘기 오픈 AI하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저렇게 오라클하고 투자하는 거 그 순환으로 투자해서 고객한테 돈 주고 다시 뭐 그 팔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근데 25년 전에 닷컴 버블하고 다른 점은 과거에 이제 시스코로 대표되는 닷컴 버블 때는 실적이 안 받쳐줬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받쳐주기 때문에 버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정책 그 대표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사회하고 AI를 어떻게 합칠 건가. 참고로 기본사회라는 건 모든 사람의 경제적 기본권을 이제 보장해주겠다는 건데 AI 기본사회라는 건 그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샘 알트만이 한 4, 5년 전에 쓴 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블로그 글이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 반도체가 계속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무어의 법칙인데 모든 것이니까 모든 재화가 싸질 거라는 얘기고요. 핵심적으로 AI를 통해서 주택, 교육, 식품, 의료 모든 것 2년마다 2배씩 싸지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이제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소위 올해 초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K 엔비디아 펀드 같은 그런 그 소위 사회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모든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된다. 기본소득 형태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놀랍게도 샘 알트만이 한 4년 전에 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이제 AI 기본사회, AI 유토피아 있고요. 핵심은 현재의 기술혁명은 모든 일들을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된 얘기 있습니다. 여기 여가, 레저와 자유에 기반한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AI 혁명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 방식, 문화,
우리가 꼭 임금 노동 일을 해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적인 그게 배리어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저런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이런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그러면 미래 해양 경제, 아까 이제 블루 이코노미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 해양 경제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에너지의 중요성을 막 말씀드렸잖아요. 해상 태양광은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해상 풍력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저 수상 태양광은 내륙에 있는 뭐 저수지나 이런 쪽에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것도 한 2년 전에 이제 그때 한참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수상 태양광을 내륙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원래는 수상 태양광이 굉장히 환경에도 좋고 장점이 많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좀 나왔대요.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저렇게 옵쇼어 쪽으로 플로팅 PV 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장점은 당연히 있죠. 뭐 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땅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장점은 충분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런 설치 구조물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일 텐데 2년 전에 호주의 어떤 교수가 저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냐면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한 40년 동안의 그 풍속하고 파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도 덜 부는 지역이 저 적도 지역의 두 곳이더라. 인도네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기니만 쪽. 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해상 태양광을 하려면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면 구조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코스트가 많이 들고 이게 계속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요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저기에다가 해상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하면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탈탄소화한 전 세계 경제의 5배 정도 100만 테라와트 아워의 전력을 공급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만큼 기회가 풍부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알트만이 와서 삼성중공업 만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게 저거더라고요. 부유식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같이 하겠다고. 근데 저것도 당연히 장점이 많죠. 가장 큰 장점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쿨링이라든지 에너지 뭐 해양 에너지 풍부하니까 쿨링도 내추럴 쿨링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한국은 또 저게 강점이 있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이런 쪽에 이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MOU 같은 걸 맺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사례들도 있고요. 해외 해상 데이터 센터 플로팅. 근데 이제 저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궤도에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이제 기사 나왔는데요. 구글이 문샷 프로젝트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문샷이라는 건 구글 이제 내부 연구소에서 굉장히 야심찬 중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문샷이라고 하는데 구글 문샷 프로젝트로 어제 발표한 게 프로젝트 선캐쳐라고 그래서 저궤도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구글의 TPU,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AI 칩 TPU를 설치해서 수십 대 수백 대의 인공위성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는 레이저 통신을 합니다. 걔네들 레이저 통신으로 그걸 버추얼하게 이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역할, 우주 클라우드 역할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며칠 동안 계속 요즘에 얘기하는 그 트위터를 보면 스타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제 선박에 그 위성통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스타링크인데 스타링크 인공위성에 GPU를 설치해가지고 오비탈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텐데 저렇게 이제 실제로 구글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스타클라우드라는 그 스타트업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드는 스타트업에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보다 해상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우주 가기 전에 사실 해상으로 인류는 더 빨리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상도시 관련 부분은 제가 이 내용들 조사한 거는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봐도 특별히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크게 이제 진행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아시겠지만 UN 하고 오셔닉스하고 이렇게 플로팅 그거 만든다는 건데 부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몇 년 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저렇게 플로팅으로 호텔 만들겠다는 얘기서 아마 좀 소규모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 스페이스보트 부분이 해상에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저 오른쪽 그림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로켓인데요. 스타쉽 로켓이 화성 가는 용도뿐만 아니고 머스크가 스타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구에 어디서든 지구상에서 1시간 내에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타쉽이 원래 로켓이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가니까 지구 한 바퀴 돌더라도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뭐 상하이까지, 베이징까지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30분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착륙하려면 에어포트가 아니고 스페이스포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스페이스포트 인프라를 해상에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팜, 뭐 플로팅, 저게 이제 식물 농장 같은 버티컬 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양육 같은 이런 시설들 필요할 거고 아까 이제 선박 말씀드렸는데 충전 네트워크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소형 선박, 레저 선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일렉트릭이 될 건데 배터리 일렉트릭하고 이제 자율운항이 되겠죠. 그러려면 저렇게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충전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제 슬라이드는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제 점점 AI를 통해서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사회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레저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해양 레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친구의 그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Future is autonomous라고 써 있습니다. Future is autonomous. 미래는 자율적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저는 거기에 Future is autonomous and electric이라고 쓰고 싶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임기택 총장님 말씀하신 해양 경제 트렌드가 이제 결국 탈탄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디지털 전환에 해당되는 게 오토노머스고 탈탄소화에 해당되는 게 일렉트릭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그 트렌드를 가지고 해양 레저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해양 레저 파트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해오고 있는 임장곤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해양 레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됐던 건 한 25년 전으로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서 여느 어떤 산업과 같이 특정의 어떤 기술을 좀 육성을 해서 이 산업을 좀 발전을 시킨다라는 이런 좀 컨셉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잘 갖춰서 업체나 이렇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확보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경기권 마리나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 방향입니다. 마리나 이제 클러스터라는 그 용어가 지금 거론이 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 오래됐는데 업체들이 어떤 집결해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클러스터를 산업 단지 어떤 개념으로서 개발을 하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다지 좋은 성과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좀 시행되지 않았더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특이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기권이 가지고 있는 이 해양 레저포트 산업이라는 어떤 형태가 나중에 클러스터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건지, 그다음에 어떤 거를 좀 더 지원해줘야 이 우리나라의 어떤 레저 선박과 관련되는 이 산업이 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메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리나 산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배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를 기반으로 한 전후방 업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업종은 이제 제조업, 그다음에 수리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용업 이렇게 4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선산업을 지금 이제 종합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합공업이라는 게 종합기술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레저 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연결되는 이게 복합 산업입니다. 굉장히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는 기술이 먼저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술보다는 문화가 먼저고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건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집약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아트하고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게 감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좀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문화가 지금 저희가 레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 유럽이나 그다음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의 문화를 좀 표방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포트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산업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느끼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고들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레저 선박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리나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저희가 등장을 해서 이 클러스터에 대한 그 이게 뭔지를 조금 한번 고민해볼 좀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해양 레저에서 바라봤을 때 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개념은 조금 달라요. 좀 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의를 좀 해봤는데 단순히 이제 관련 기업체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다음에 이 모여 있는 것이 단지화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게 산업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나 항만법을 보게 되게 되면 마리나 산업 단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요 단계가 좀 되겠고요. 근데 이걸 이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마리나 산업이 활발하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 지역까지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나 산업에서의 클러스터라고 하면 마치 산업 단지 길 하나를 건너게 되게 되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력을 공급해 준다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주변에 또 관광지하고도 다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크게는 보게 되면 마리나 산업 비즈니스권이라고 해서 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 이게 영향을 좀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권에서 지금 현재 마리나 클러스터라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산업 단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마리나 클러스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 고려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중부 지방 이후 수도권부터 해서 충청권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중심이 되는 코어의 어떤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호주에 있는 그 골드코스트 쪽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 부분 일단 단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뭐 자료를 찾고 제가 정리를 했을 때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건데요. 이게 호주에 보면은 골드코스트에 보게 되면 이제 쿠메라 강이라고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마린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해양레저 산업, 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종합적인 단지를 과연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에 대한 종합 계획을 좀 세웠고요. 그 몇몇 투자 기업체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게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골드코스트 시티 마리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배후 부지로 해서 여러 가지 기계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뒤부터 해서 이제 포트 전문 업체인 이제 리베리아라는 업체가 좀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이제 표방한
또 다른 일종의 산업 단지, 조그마한 산업 단지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더 포토웍스라는 게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한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좀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이 확장이 좀 됐어요. 그리고 좀 벽이 빈 부지가 있었는데 저기에 또 하나의 일종의 산업 단지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게 전체가 산업 단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산업 단지 상당히 큽니다. 이쪽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걸 이제 보면서 역시 계속 많이 이 산업이 확장을 하는구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이제 그 플레저 보트를 하다가 그다음에 좀 규모가 큰 레저 보트를 좀 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슈퍼요트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메가요트까지 갈 겁니다. 그 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계속 이제 커질 걸로 제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라는 거 하나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계속 성장하는 그런 유기체와 같은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른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조면 제조, 수리면 수리 이렇게 특화돼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형 클러스터다, 뭐 제조형 클러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말 자체는 업종을 지정하다 보니까 특정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산업 단지의 개념으로 그래 바라보는데 좀 특이하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곡항에 해양 레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전곡 마리나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이제 전곡 이제 해양 산업 그 산업 단지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큰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도권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레저를 즐기기 위한 유일한 마리나 항만 근거리에 있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우리 마리나 산업에 대한 이제 클러스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 그 산업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적된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조그마한 집적 구역이 이게 보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경기도는 다 있습니다. 한 지역 안에. 제조부터 해가지고 서비스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뭐 그 마리나 산업에 대한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따로 말씀 뭐 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이제 전문가시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기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를 드려보지 못해서 지금 현재 4만 척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4만 척 시대에 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7년 이후부터는 대략 한 9.8% 정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레저보트가 이제 90%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보트 시대가 왔다. 그렇게 좀 인식하면 되겠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권에 대해서 이제 마리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깊이 좀 쳐다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갖다 보기 위해 가지고 범위를 저희가 수도권하고 이제 통상 이제 경기도 이렇게만 좀 보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충남 당진하고 이제 태안, 천안, 뭐 이렇게 아산 이런 데까지 다 경기도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까지는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징을 좀 봤었고요. 레저포트에 대한 비율은 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3분의 1 자체가 여기 레저포트 다 모여 있는 그 정도의 그 비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성장률에 대비해 봤을 때는 2.6%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걸 쉽게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3대 마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일보트가 지금 이제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보트가 좀 많아요.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업보트라든지 수상 오토바이,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레저 이 보팅을 즐기기 위해서 좀 다이나믹하고 아니면 입문자들 이런 분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많아요. 그래서 포트를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더 있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큰 트렌드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똑같이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에서 6m급 정도 레저포트가 지금 개인이 이제 활발하게 좀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전국 대비 봤을 때 한 41% 정도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소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 중심으로 마이포트 시대를 좀 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5에서 6m 정도급 정도는 이제 한 42.8%. 그다음에 이제 피싱 보트가 한 70% 그냥 일반 보팅용 이한 30% 정도 좀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마력은 한 150만 원대고 그다음에 금액은 대략 한 5,3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그 배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2020년대 이후에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좀 상황이 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2020년대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붐이 일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는 이 보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실제 보게 되면 레저 선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숫자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롱 면허인 경우가 지금 현재 거의 10% 입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배를 구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배를 빌려서 타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다의 접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배를 계속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딘가 보관해놔야 되는데 그런 보관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쪽에서 활발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해 오셨던 부분은 제가 마리나 건설 쪽입니다. 마리나 같은 경우는 배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끌고 다니지 못하고 이제 물에 내려놔야 되는 그런 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고급 배들, 그다음에 그거에 필두로 해서 마리나 선박에 이제 사람들 레저포트에 사람을 태워주고 영업하는 어떤 그런 업종을 활발하게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는 좀 마이보트 시대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쪽으로 좀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저희도 좀 느끼고 있고요. 기업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은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에서 지금 그 레저 그다음에 바다하고 관련된 이 제조업이 그냥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서 뚝 떨어지다시피 해서 가지고 지금 현재 활발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족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급도 좀 이뤄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지금 다들 그렇게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배들이 조금 대형 배들이 많이 제작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영남권, 그 다음에 실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형 보트 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시장을 주도한 쪽은 이제 경기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한 6.2년 정도 이후에는 대략 한 10m급 정도가 대중화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10m급 정도 되면은 이제 낚시를 좀 벗어나서 이제 가족들이나 이렇게 이제 보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바비큐도 하고 뭐 이런 용도의 배들로 지금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값이 기하급수 쪽으로 이제 뛰게 됩니다. 과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우리 업체들한테 물어봤을 때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좀 물어봤는데 의정품 설치라든지 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비슷하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제 FRP 생산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뭐 남쪽에서 레저배 큰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이런 기술이 아주 독창적으로 높으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거기에 대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m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품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제조냐 수리냐 서비스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전에 연구가 좀 있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쪽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커플 열고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조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경기 클럭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의 어떤 클러스터,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로서의 어떤 육성할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저희가 좀 판단이 됐고요. 경기도가 육성해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활성화되어 있는 업종 쪽이 많았습니다. 이제 선체 수리라든지 보관, 그다음에 제조, 이런 쪽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수리 쪽이 왜 강세되냐면은 수도권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레저포트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가 여기서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보관이라든지 이렇게 수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한 큰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좀 봐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특이하게 좀 봤던 거는 저희가 표만 하나 이렇게 내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제조하시는 분들도 고급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당장 수입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관 장소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 있는 수요를 감당을 못 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 주요 기능입니다. 이제 이 클러스터라는 게 업체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있으면 클러스터 아니야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혁신기관들 이렇게 들어와서 좀 더 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기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마리나 선박 및 이제 부품 설계에 대한 생산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이제 제품이 이제 고급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어도 있지만 언제까지도 국내 시장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진출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육성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리나 선박 제조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한 지금 환경 자체가 우리 기업체들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그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저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보트를 제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 제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수리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어떻게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그 수리를 할 거냐 하면은 환경에 대한 부분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불행히도 지금 현재 그 우리 거점 마리나나 그다음에 다른 데 마리나 비센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지어졌는데 이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구축이 돼야 이 산업을 계속 이끌어가고 확장시켜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마리나 산업 이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우수한 기업체들, 그다음에 다른 지역, 그다음에 해외 기업체들, 다른 기업체들 육치를 해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주나 이런 데 같이 이제 원스톱 비즈니스 체계를 어쨌든 좀 구축을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또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모여 있다고 하면 상호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히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이제 경기권 그 마리나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가져가야 될 어떤 숙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전히 이제 마리나 산업 이제 클러스터 쪽 관련해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정부 쪽에 이제 해소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얘기하면 뭐 긴 얘기라 이런 부분들 좀 주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선이나 관공선을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실제 없어요. 경기도 주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능을 동시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외에는 대부분 이제 교육기관과 연계해가지고 그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야드로 지금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실선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좀 배치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시설이 좀 들어가면 좋을까 저희가 좀 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클러스터가 있고 클러스터 중간에 어떤 그 지원 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맨 위쪽에 좌측에 보면 위쪽에 있는 부분 출입구입니다. 이제 출입구에 보면은 좌측에 이제 드라이 스택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본관과 그다음에 단동선과 카타마란 선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수리나 그다음에 제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샵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나열 시켜두고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샵이 크게 세 개입니다. 그 세척, 연마, 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갖춰야지 고급한 배를 좀 수용을 할 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하고 접해져 있는 그 야드 쪽에서는 이제 배를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 배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슬립웨이를 조그맣게 갖추고 있는 실제 이 배치도는 저희가 사각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 마리나 관련된 센터들이 사각이 아니었습니다. 널찍하거나 아주 길쭉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여기를 이제 앉추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부지가 길게 되게 되면은 100피트 정도를 커버하지를 못합니다. 한 최대 70피트 정도밖에는 커버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클러스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육성 지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마레 항만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마레 항만법에 되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그러니까 농공단지 뭐 이렇게 지정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산업단지는 즉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마리나 산업단지를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면적이 지금 이제 3만 정도면 충분히 되는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실제 농공단지가 지금 이제 10만인데 10만 정도를 구축해서 업체를 다 집어넣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마리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전반적인 첨단화에 대한 부분들, 뭐 스마트 마리나라든지 그다음에 뭐 R&D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리나 항만 구역이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쪽이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한 복합단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정을 이제 해간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마리나 항만 쪽으로 저희가 지정받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추가로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주변으로 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 계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R&D라든지 CF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 국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업체만 모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도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뭐 지역 경제 발전할 거다 뭐 이렇게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실제 기업체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떤 산업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가장 크게 보는 게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의 협업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별 어떤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가 제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들어오게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후에 대부분 업종에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까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못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가게만 지어지면 손님이 오는데 가게를 지을 만한 인프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만족되게 되면 수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이 늘어야 또 지역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고, 일자리,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 그다음에 기업까지 협력을 해서 해외로 이제 진출하는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고무적인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이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이건 뭐 거의 성과에 대한 부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제가 확실하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하면 앞으로 향후 미래가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사실 이게 그 미래학자들 중에서도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를 논의하시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천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AI가 사람 대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까 뭐 김선우 교수님이나 임정근 부원장님 발표를 해주셨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편하지만 그거 대신에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미래학자 중에서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잘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상당히 기술 수준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양레저 산업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AI 시대에 첨단 해양레저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뭘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 연구 기반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I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단계가 우리가 좀 생성형 AI 시대를 살고 있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이제 모든 뭐 심지어는 모든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AI가 대신 결제도 하고 주문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점점점 이제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로 가게 되고 이 이후 단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그 AGI 시대가 되고 ASI 시대로 넘어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단기 한 5년에서 10년도 안 보는 미래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5년 내에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 이제 우리의 일자리 변화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그 AI를 활용해서 설계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 쪽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 정보를 활용하고 그런 걸 통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뭐 자율운항이라든가 또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제조 관점과 서비스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할 때 AI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AI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가지고 있죠, 배터리 가지고 있죠. 그 이상의 다양한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이 AI를 우리가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이 해양레저 산업에 빨리 적용을 해서 제조와 이런 서비스 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에 좀 내놓을 수 있는, 사실 제가 이 해양레저 쪽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요 2010년대 초반에 제가 이쪽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전전임 원장님께서 이제 이 해양레저 관심을 많이 가셨던 모티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게
전기 선박에 이제 무선 충전을 제한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전기 선박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무런 그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그때 첨단 분야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한번 놀란 거는 우리나라가 이 조선 산업이라는 건 세계 강국인데 그런 강국에서 해양레저 산업이 그만큼 비례해서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계속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볼 때 상당히 그렇지 못하다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또 놀라웠었고요. 그 다음에 한 3, 4년 전에 제가 독일에 보트쇼를 갔을 때 느꼈던 건 이미 지금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장이 레저 선박에 들어와서 시판되고 있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됐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로 넘어오고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진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이 해양레저 산업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고 볼 때 현 시장은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시면 글로벌에 보면은 2030년에 아까 임기택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30년도에 세계 시장이 약 711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한 약 96조 이상이 되죠. 세계 시장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상선은 지금 그 성장률이 3% 이상, 레저 선박이 그에 비해서 7.3%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볼 수가 있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첨단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해양레저 강국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 추진,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고 있고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 시장은 이렇게 커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소기업 중심의 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선박이 건조된 수가 지금 911척에 불과하고 그 중에 수출도 한 77척 정도밖에 수출이 안 된 걸로 되고 있는데요. 반면 그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1,500척 이상의 레저 선박이 증가한 약간 아이러니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결국 보면 대부분 레저 보트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보트가 아니라 수입에 의한 보트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조사에 의해 보면은 판로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이런 레저보트 시장의 경우에 글로벌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상황이죠. 근데 좀 밝은 잠재력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친환경 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급한 분야, 파급 효과를 놓고 볼 때 상당히 굉장히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잠재적인 어떤 기술 수준과 이런 방향성을 놓고 볼 때는 향해 우리가 좀 가야 될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시면 해양 관광 산업 통계에서 보면 현재 대부분의 해양광 관련된 선박 제조업체 수가 20명 이하로 상당히 좀 소규모 업체로 진행이 좀 있고요. 해양산업 통계를 보면 이제 대기업까지 포함을 해야 이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이 한 30명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통신, IT 이런 기반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수준의 IT 기업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타산업 분야가 이 해양레저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협력 체계와 협력 시스템 그런 또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쪽에 작은 예를 보시면 배터리 접합 기술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충돌 시험, 자율운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 하나를 놓고도 다양한 시험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실증을 하고 있고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D를 잘할 수 있고 충분히 하지만 그걸 시장에 나갈 때는 이런 결과적으로 신뢰성과 시험 인증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각 분야별로 저렇게 다양하게 자동차 쪽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자동차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실증 시험과 인증 시험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불과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과제를 지금 진행했던 부분도 해양 레저 분야의 표준화 과제였어요. 근데 사실 표준화 과제를 그때 했던 것도 표준이 너무 잘 안 돼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해양 레저 산업이 떠올랐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표준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IMO라든가 UN이라든가 이런 국제 규범들이 먼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걸 따라가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첨단 분야의 기술 분야는 충분히 우리가 국제 규범을 먼저 만들어서 제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서 새롭게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양 레저 산업에 그 정말 그 세계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할 수 있는 그런 R&D 지원할 수 있는 또 시험 인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산업에서처럼 제품이 새로 개발이 되면 개발된과 동시에 기술이 표준화가 되고 또 모듈화가 되고 그에 따른 시험 인증을 통해서 산업 확장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TR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양 레저 산업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복합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지금 여기 복합 말씀하신 것 진동, 충격, 염분, 온수도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도 보통 우리가 그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소재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모든 소재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명을 어느 정도 제조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조사가 수명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AS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수명을 좀 늘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선박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 복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인증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원스톱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시험 인증을 할 때 뭐 경상도 창원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뭐 경기도 갔다 이렇게 지금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또 부피가 좀 작은 것도 아니고 부피가 큰 거를 가지고 막 이 도시 저 도시를 다 다니면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고 많이 어렵다. 그리고 또 업체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많이 또 대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곳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술 분야별로 우선순위, 해양 레저에서 뭐 전기 추진 시스템이나 ESS라든가 자율운항이라든가 이런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적으로 향후에 갈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정해서 시험 표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국내외 쪽으로 글로벌 쪽으로도 그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과 표준과 인증 시장을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어디서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일단 사람이 제일 많은 곳, 인적 자원 제일 많은 곳,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이런 상생을 할 수 있고 생태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육상 첨단 IT 해양 플랫폼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나와 실증 시험을 동시에 화성이라든지 전곡항이라든지 여러 그 마리나를 통해서 실증 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기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수시장 잠재력 사업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수시장 잠재력도 현재 그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레저 선박의 클러스터로 볼 때는 그 소형 선박이 전기와 스마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중소 상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그 R&D를 잘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R&D 지원과 시험 인증 인프라가 같이 있어야 된다. R&D와 시험 인증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사람이 다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R&D 개발이면 왼쪽은 시험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기업이 시장에 나가려고 할 때 시험 인증 기반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첨단 기술과 해양의 융합을 통해서 글로벌 넘버원의 레저 선박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기 해양 첨단 해양 레저 선박 시험 연구 기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협업형 개발 과제를 계속 하면서 상용화를 연계할 수 있는, 인증은요 상용화를 원칙으로 기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실내역을 항상 그 실증을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내역 기반의 실증 시험 운항 검증 체계 마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어떤 해양이라는 온도, 염분, 진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복합 환경 시험법 개발 표준화라든지 배터리 안전이라든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배로 운송을 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새 배터리건 폐 배터리건 지금 국내외 쪽으로 이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시험 평가 방법과 장비, 또 뭐 수명을 알 수 있는 예측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장비 공동 활용, 시험 대행, 인증 자문의 수익형 서비스 모델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 자립함의 지역 산업 연계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해양레저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그 박자가 뭐 맞았을 때 첨단 기술을 적용한, 그러니까 친환경을 지원하는 시험 인증 기반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시험 인증 평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인증 인프라가 구현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5년 후에 35조 7천억, 이거는 이제 연 단위의 그 시장 규모가 아니고요. 전체 우리나라 어선까지 포함했을 때 어선 보유 척수를 생각했을 때의 전체 35조가 되고, 그 중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우리나라가 현재 그 30%로 가정할 때 2030년에 약 한 2천억 정도, 그다음에 35년에 3,700억 정도, 그다음에 글로벌로 꼽을 때 아까 96조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3에서 5% 정도만 놓고 봤을 때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2조 9천억에서 4조 8천억, 35년도에는 3조 8천에서 6조 4천억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선이 친환경 어선, 전기 어선으로 갔을 때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커질 수 있고, 이런 그 해양 첨단 해양 레저 선박 시험 연구 기반 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일단은 그 해양 레저 선박 분야의 중소기업이 개발할 때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주도권과 국제적으로 표준화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 규범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반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가서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해외 시험 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출 규모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산업적으로 볼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생할 수 있는, 또 타산업 분야가 해양레저 산업에 연계돼서 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건설생활